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임 정부의 색채를 지우는 동시에 행정명령 등으로 앞으로 4년 자신이 이끌 미국의 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특집으로 마련한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질서의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사전 녹음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는지 먼저 민정훈 교수님부터 총평 좀 해주세요. 예, 취임설을 듣고서 느낀 생각은 네. 예외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주요 정책 의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기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설마 그거를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2기 때도 그럴까? 이랬는데 예외 없이 다 할 거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그 행정명령 발동하고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갈 것 같으니까 최악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악도 준비해야 되겠다. 정철진 평론가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이제 두 번째 할 때 되면 좀 더 여유도 생기고 네. 침착해지고 세련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난주 취임사 연설했을 때 보면 상당히 좀 세련돼졌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지난주를 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막 면전에 무안 주고 이런 트럼프 특유의 그런 좀 행동도 있지만 느닷없이 본인이 통합과 평화의 사도가 되겠다. 네.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트럼프와 통합, 트럼프와 평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이제 자기가 두 번째 대통령 그리고 현재 수정헌법상 세 번의 대통령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트럼프 2.0은 그래도 일기 때와는 다르게 좀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게 또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통합, 평화 좀 이런 쪽도 본인도 한번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이미지하고 맞지는 않지만 않죠. 네. 한번 해보겠다는 네. 그런 생각. 트럼프는 자주 저희를 이제 놀라게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정철진 평론가님 많이 세련돼졌다,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자, 2017년 첫 임기 시작했던 45대 트럼프 대통령과 2025년 47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게 미국 안팎의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트럼프는 완전히 워싱턴의 이방인이다 이렇게 규정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이방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실제로 그 지난 8년 사이에 미국 보수 진영 또 정치 지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민정훈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국 공화당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공화당은 변했다. 과거의 공화당,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동맹을 중시하고 파병을 하는 그런 공화당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후에 많이 변했죠. 그것의 바탕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고 네. 이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가 공화당 내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거죠. 근데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선거에서의 지지층들의 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회 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그때는 충성도가 굉장히 강한 이념적으로 경도된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러 나오거든요. 그 핵심이 트럼프 지지층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든 뭔가 발언을 해서 자신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공화당 후보가 있으면 네. 여지없이 공격을 하고 떨어뜨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그 지지층들이 나서가지고 그 후보를 떨어뜨리고 낙선시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화당 내 트럼프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들로 점점 이제 그 의회 구성이 바뀌어가는 거죠. 의원 구성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중간선거가 2018년 끝난 이후에 트럼프가 우리가 프리덤 코커스라고 그래요. 극우 성향의 그런 그 공화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을 끌어안아요. 왜냐하면 당내 영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군이 없으니까 끌어안으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뭔가 전사처럼 싸워줄 네. 이런 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막 독려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 공화당에서 그 선거에서 이기게 되고 의회를 점점 장악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20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8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6년, 20년, 24년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사당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의 목소리, 입김이 굉장히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년 그 미국 대선에서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하원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공화당 주류가 되는 의원들이 다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어떤 미국 우선주의를 어떤 그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의원들을 장악을 했고 그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공고하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또 유권자 투표 오늘 그 취임사에서도 일주일에 나왔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회 유권자 투표도 이기고 선거인단 투표도 이기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의 어떤 그 신뢰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최소 10년까지는 네. 공화당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정훈 교수님이 미국 우선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국 내 정치 지형이 변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개념 안에도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게 아주 강하게 이제 들어있다고 보는데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는 이른바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역 민심 끌어들이는데 공을 들였었는데 지금은 정철진 평론가님 네. 주로 어떤 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네. vs 해리스 때 뭐 말을 그냥 편하게 쉽게 하면 여전히 뭐 블루 칼라의 백인진 남성이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네. 라고 하든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이제 뽑게 했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웬만한 분들은 주식 비중이 높아요. 하고 또 연금도 401k라고 해서 우리처럼 채권 비중이 높지 않고 그냥 주식 비중을 80% 90%씩 다 채워 넣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시절을 돌이켜보면 주식 시장이 지금 아직도 버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진짜 급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서학개미 열풍이 불고 미국만이었기 때문에 실제 은퇴자들 중에서는 백만장자가 속출할 정도로 이 주가 이 다우, 나스닥, S&P 급등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바이든 정부 때 주가 급등으로 되게 좋아할 법하거든요. 경제적인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예, 예. 예. 그런 차원이기도 한데 왜 이랬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해리스 vs 트럼프 vs 해리스의 틀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저는 해리스가 오히려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예, 하고 예. 물가 급등 차라리 오히려 저는 하고 지금 경제 지표들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뭐 미국 뭐 완전 고용이잖아요. 실업률 4.1%니까. 네네. 예. 그런데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판이 끝나버렸잖아요. 네네. 트럼프 우인으로.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이건 뭐 민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적인 요인이 컸다 이런 생각을 미국 해봅니다. 사회적인 예, 요인. 특히 뭐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화장실에서 뭐 남편 몰래 투표하세요. 그게 하나도 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 민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모습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거기에 마약 노숙자들 네. 다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뭐 경찰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예, 그러니까 PC라고 하죠. 예, 예. Political Correctness. 이 정치적인 올바름에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 압승에는 솔직히 경제적인 요인,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컸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 컸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그동안 유명 인사였고 대통령 전부터도 돌출적 발언 이목 끌어왔습니다. 올해 79살 부동산 재벌의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행자로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이런 유행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임기를 연임한 것도 아니고요. 4년 쉬고 컴백해서 두 번째 미합 중국 대통령 됐습니다. 자, 민정훈 교수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온 길 중에 아까는 이제 최근에 선거 국면에서의 이제 지지한 측면을 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온 길 중에 어떤 측면이 좀 그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아웃사이더였으니까 네. 미스터 트럼프는 우리나라 말하는 미스터 사이다 같은 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침없이 독소를 뿜어내고 이제 그 아픈 부분을 먼저 그 공격을 하고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네. 어떤 그 가식적이고 뭔가 있는치 않은 이런 워싱턴 정치인들, 그렇죠. 관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트럼프라는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표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네.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16년에 어떤 미국 선거 시스템이 가진 어떤 그런 특색과 미스터 사이다가 결합되면서 이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2024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미스터 사이다 경선 제도보다 미스터 사이다에다가 이제 4년의 정치 경험이 네. 합쳐졌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련해지고 세련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트럼프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노련하고 세련되면서도 표를 위해서는 정말로 자극적이고 갈라치게 하는 부분에서 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거만 본다면 정말로 이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그런 모습 때문에 당선됐기도 했지만 어쨌든 판세 자체가 이번에는 트럼프에게도 유리한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티켓 파워. 네. 이거는 타이추종을 불할 정도로 세지 않을까. 보세요. 그러니까 잘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주로 언론들의 헤드라인,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은 사진을 실었을까 했을 때 네. 저는 그게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얼굴이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트럼프 4년 동안은 단연코 많이 나왔고 뉴스메이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치인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선거를 참 잘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자기 프로파간다도 잘하고 뉴스메이커로서 아주 탁월하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 이제 경제인 출신입니다. 네. 부동산 재벌이고. 근데 어떤 경제 분야 요쪽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어떤 시기에 가장 좀 주목하셨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 커왔던 그러니까요. 거가 아직 백그라운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협상력과 판을 키우는 능력이 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동물적 감각이기도 한데 우리도 뭐 책도 있잖아요. 예. 시행사, 뭐 시공사, 시행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하는데 시행사는 뭐 정말 타고나야 된다 이런 것처럼 부동산 쪽에서는 이 판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문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애 속에서 앞단의 경제인으로서 그런 판을 키우고 이게 주고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면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네. 좀 경제인으로서 먼저 배우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치판에서만 있게 되면 압승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예, 내가 예. 막 다 가지려고 한다거나. 예. 그러면 그 판에서만 이겨도 판이 작아버리면 그 조금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이제 걸어온 걸 길을 보면은 판을 다 키운 다음에 한 이 정도는 너가 가져.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주고받는 와중에서 실은 독식했던 이익보다도 훨씬 큰 포션을 갖고 가는 그런 능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정치 쪽으로도 옮기지 않았나. 그런 면모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트럼프 이기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여러 이슈들이 이제 불거질 걸로
보이는데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목하는 이슈 하나씩만 꼽아주시고 그게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요 질문에서는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정철진 평론가님 어떻게 저는 반값 유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트럼프 뭐 조금 이따 에너지 정책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예. 트럼프가 되면서 가장 큰 우려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트럼플레이션. 네. 아 이제 트럼프 되면은 물가 또 오르고 물가 오르면 금리 또 오르고 미국 경제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네. 트럼프는 유가를 반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그 해법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유 다 팔아. 그래서 유가만 반토막으로 떨어지면 물가 걱정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세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비자 물가 저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유가에서 해법 찾는다. 유가를 이미 반토막 딱 내버리면 물가 상승률은 그대로 반토막 납니다. 그럼 그 베이스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관세 정책도 하고 뭐 또 하고 파리기후 혐오 탈퇴한 것도 박수 받고 사람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 다 사기라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예, 예. 막상 이제 자동차 기름 넣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 리터당 갑자기 600원 시대가 열린다. 700원 시대가 열린다. 그냥 또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반값 유가가 정말 성공할까 말까가 오히려 트럼프의 앞으로의 향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제가 뒤쪽에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네. 좀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아, 그게 예. 실현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건 이따 뒤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반값 쉽지 유가. 않을 거다. 네. 보시는 거고. 자, 민정훈 교수님은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저는 중국 견제에 네.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2기를 앞두고 당선인 시절 그리고 이제 출범해서 봤을 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든가 그 이전에 캐나다, 멕시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뒤에는 배경에는 중국이 영향력을 팽창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로 쓰는 게 멕시코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중국의 목을 조르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북해 항로도 있습니다만 전략적 이익도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 희토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물 전쟁이 있어가지고 중국 이외에 어떤 그 수입선 다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마약 부분에 있어서도 펜타놀이라고 하는 마약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그게 만들어서 넘어오고 멕시코로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 중국과 연관이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를 재반 분야에 걸쳐서 하는데 1기 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 말폭탄만 많이 터뜨렸지 그렇게 효과를 못 봤어요. 성과를. 근데 2기는 워낙 준비가 잘 된 행정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서 어떤 그 미중 경쟁에서 어떤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는가.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미국은 냉전 이후 테러와 전쟁 거치면서 세계 질서 1국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트럼프가 내세우면서 미 대외 정책 기조와 방향, 그 본질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불개입주의가 조금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자, 안보 측면에서 민정훈 교수님, 미국이 고려하는 대표적 위협이 바로 중국입니다. 방금 중국 말씀해 주셨지만요. 중국 견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타이완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항행 문제 그리고 뭐 북핵 한반도 이것도 중국과 이제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임 바이든 정부 때도 이제 냉랭한 관계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더 악화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경쟁은 치열해질 건데 관계는 악화될 것인가 혹은 뭐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보여줬던 중국 견제의 특성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중국 견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전통 무역 부분이라든지 어떤 중국과의 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했어요. 그래서 경쟁적 공존 이런 말을 썼거든요. 예. 경쟁을 하되 중국과 공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추격을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 추격이 굉장히 맹렬한 곳에서만 중국의 추격을 좀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키면 된다. 네. 그게 이제 반도체 같은 그 첨단 기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스몰리아드 하이펜스 해가지고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를 막으면서 초격차 기술에 그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어떤 중국을 아프게 했거든요. 네. 반면에 고율의 관세는 대중 관세 유지하지만 그래도 그걸 전략적으로 쓰면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은 지속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래서 숨통은 튀었지만 중국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경제는 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기조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까? 이 부분에 이제 그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하고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강화가 될 건데. 네. 근데 뭐 관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1기 때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체력이 있을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이라든지 그 견제도 바이든 때 워낙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거다. 트럼프가 그래요. 얘기하는 뭐 그 선택적 디커플링 뭐 이 얘기도 바이든이 했던 디리스킹, 첨단 기술 분야의 디리스킹, 탈위험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그래서 크게 경제통상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2기를 청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으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꽤 있는데 이게 군사 안보, 정치 쪽으로 가면 네. 중국이 훨씬 숨통을 틔울 여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동맹 파트너를 결집해가지고 막 그 민주주의 법회적 원칙 내세우면서 다 막 그 친구들 몰고 다니면서 중국을 외롭게 했는데 트럼프 그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나토 동맹도 돈 내놔라 그러고 막 지금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주요 동맹들도 뭐 그런 부분에서 힘들게 할 거니까 중국은 딱 봤을 때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뭔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첫날이죠. 취임 첫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가 역할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1기 때 그러한 행태를 보였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한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개발도상국들. 트럼프는 신경 안 쓰거든요. 자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릭스를 뭐 확대해가지고 이제 끌어안는 네.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에 대한 그 영향을 확대하는 부분을 더 가속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 군사 안보 외교 쪽에서는 뒤에서 웃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지금 민정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기술 굴기 막 주저앉히는 그런 뭐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견제라든지 그러니까 무역 뭐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 중국 때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선택적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는 없겠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과 결합하면 그렇게 큰 성공을 못 거둘 수도 있다. 중국 때리기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난 1기 때처럼 반항을 할 텐데 중국 혼자 반항하지 않고 범브릭스 국가들이라고 하죠. 예. 러시아도 편먹고 이란도 이 팀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중동 국가도 요즘에 오히려 여기 쪽이에요. 미국 쪽이 아니라 러우 팀입니다. 남미도 이미 중국 러우가 아니죠. 중국팀. 터키도 완전히 이 러시아 중국 라인이고 해서 이들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트럼프와 맞서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런 관측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중국을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던졌을 때 지난 1기처럼 결코 중국은 호락호락하게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뭔가를 던지고 반항을 할 텐데 그 반항의 모습은
이쪽이 과거 바이든 때 미국 팀이 짜졌던 것처럼 러시아, 중국, 이란, 남미 큰 틀에서의 범브릭스 국가가 미국과 맞서는 이런 구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서는 구도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자, 이 대목에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이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를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마초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원래 그런 트랜스젠더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정치인이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방하기는 그 세계에도 어렵잖아요. 그 어느 세계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랜스젠더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러고 이제 미국에서는 성별이 남녀밖에는 없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마초맨, YMCA를 할까 하다가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을 한번 들어보자. 트럼프의 노래로. 선거송으로도 네. 많이 활용됐던 네.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 듣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분쟁 해법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2기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동의 가자 전쟁은 잠정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도 이런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출구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기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날 것이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거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거의 다 괴멸시켰어요. 네. 미국이 뒤에 있었죠. 막강한 군사력 바탕으로 해서 지도부를 갖다가 이제 폭사시키고 암살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것이 이제 끝날 수 있었는데 예. 끝을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본다면 미국이 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딱 둘만 띄어서 보면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대국이 우크라이나 위성국이었던 그 조그만 국가를 침략을 하고서 다시 세력 확장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나토와 미국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계속 무기를 쓰고 병력이 소모가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소모가 되지만 무기가 떨어져 나갈 때 지속적으로 네. 미국이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러시아가 곤욕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거거든요. 말씀 중에 좀 제가 끼어들어서 질문드리면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해결점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그러니까요. 지원이 준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 여부,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갖다가 협상의 카드로 써가지고 푸틴과 젤렌스키를 모두 협상장에 앉히겠다. 예.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저항하거나 뭔가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출구가 모색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협상의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국경선 인정할 거다.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동부에 있는 그러한 영토를 좀 잃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 네. 그리고 러시아도 자기가 점령해 있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조금 더 돌려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양측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가 중재를 해서 어떤 푸틴과 젤렌스키가 협상장에 앉는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취임하고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이미 지났잖아요. 네. 그거는 어렵지만 6개월만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향후 3개월, 6개월 내에 굉장히 빠르게 전쟁이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짧게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불개입주의가 중동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물론 하마스가 많이 괴멸된 상태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 우리에 대한 어떤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불개입할 것이다. 이런 것이 평화로 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는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미국 지원이 줄어들면 이거 빨리 어느 선에서라도 끝내야겠구나. 그럼 불개입주의가 전쟁을 멈추게 한다. 이런 가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돈노 독트린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 그 트럼프 얘기하는 건 고립주의는 아니에요. 먼로 독트린에서 얘기하는 먼로주의에서는 고립주의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개입주의, 비개입주의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미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힘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중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유럽하고 중동은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트럼프라든지 어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그 미국이 구상하는 중동 정책이 네.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네타냐후가 이제 미국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이 뒤에 있을 거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다른 거예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젤렌스키 입장에선 절박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르게 젤렌스키의 셈법에는 트럼프가 이제 돈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것을 끝낼
폐지할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이제 그 미래를 모색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트럼프의 불개입주의, 비개입주의가 어떤 성과를 낸다고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선택과 집중이 이러한 전쟁을 끝내는데 효과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 규모 GDP 대비 5%로 맞춰라.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관세폭탄 내세워서 교역판 새로 짜겠다는 의지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이제 딜 얘기도 하셨는데 모두에 일종의 협상 전략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은 예. 다 있거든요. 다 생각이 있구나처럼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미국의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예, 미국의 뭐 빚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빚이 35조 달러를 넘어요. 네. 이제 4경이 아니라 5경입니다. 5경. 5경이요? 예, 미국이 4경을 헤매다가 지금 5경으로 간 건데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천조국의 천조는 미국은 국방비에 1,000조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한 8,500억 달러, 400억 달러 쓰는데 그럼 예산에서 방위비가 가장 많아야 되잖아요. 네. 아닙니다. 지금 빚 때문에 그 빚 채권에 대한 이자 내는 게 가장 커요? 예, 방위를 앞섰습니다. 그게 한 25% 이상,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뭘 미국이 옛날처럼 어디 가서 누굴 도와주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한국한테도 뭐 10배, 10조를 방비 내라. 나토 너네도 우리가 안 도와준다라는 게 네. 솔직히 자기 코가 속자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거를 숨겨놓고 이제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해. 뭐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미국은 더 그럴 여력은 안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예산 삭감하고 뭐 무기 체제를 드론으로 바꾸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 폭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세 폭탄도 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고요. 뭐 어떻게든 이제 협상용 카드로 관세 폭탄이라는 걸 갖고 있고 지난주에 취임 첫날도 우리가 다 기대를 했는데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게 뭐겠습니까? 저는 관세 폭탄 앞서서 해야 될 게 반값 유가라고 보거든요. 이 물가를 어느 정도 누를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관세를 뭐 10% 20%를 때리든지 중국에게 그렇죠. 60%를 매기든지 여기서 그냥 관세까지 터뜨리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그냥입니다. 없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안 그래도 연준은 트럼프를 미워하고 둘 사이가 안 좋은데 물가 안 떨어지네. 그냥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동결은커녕 네. 안티 트럼프 연준 내에 올려버릴 뭐 올리진 않겠습니다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세 폭탄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저는 내부의 물가 잡기가 선행이 된 후 그 카드를 아주 공격적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 선행된 후 관세 폭탄도 직접 이제 내밀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정철진 평론가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란, 뭐 러시아, 뭐 이쪽도 그 같이 범브릭스 얘기도 하셨는데 트럼프에 대응하는 움직임, 그럼 범브릭스 말고 다른 이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맹국들도 줄 거 줘야죠. 그래서 그죠? 우리도 이제 미국의 원유, 가스 사준다고 하고 뭐 어디에서 농산물도 사준다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면서 이제 트럼프의 모습을 또 보겠죠. 그럼 또 유럽 국가들의 대응도 있을 거고요. 예,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일기 때도 보면 이렇게 받거나 혜택을 입으면 그러니까 먹고 그냥 입 씻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그래요? 예, 그걸 또 어떤 식으로든 또 이게 오고 갑니다 항상. 예. 독식은 안 하는군요, 일단. 근데 그렇지. 독식보다도 더 큰 효과를 더 노리는 큰 거예요. 걸 항상 먹어가죠. 예. 10인판에서 10다 먹는 것보다 100인판에서 한 70 가져가고 30은 떼주고. 만약에 그럼 자기는 도박판이라 그러면 10단 먹으면 다음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10보다 70 먹는 게 7배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되는군요.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은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동 쪽이 저는 계속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제가 앞서서 모두에도 반값 유가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은 요때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 때 어떻게든 이란에 가서 그 핵시설 다 파괴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만큼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대통령이 나올까요? 네, 하고 이렇게 불개입주의, 비개입주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에겐 마지막 기회다라고. 예, 마지막. 그 거슬리는 이란의 핵을 치러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란도 또 결사항전하겠고 그 틈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는 이란으로 몰려들어서 예.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저는 트럼프 뭐 1년차, 2년차에 좀 불거질 수가 있어서 중동 리스크는 결국 뭐겠습니까? 유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값 유가가 지금 막 처음에 행정명령 하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고 있는 땅 다 팔아. 바이든이 공공지에서 아예 시추 금지했거든요. 이거 연방 공공지, 사유지 다 팔아. 막 예. 원유 시추 다 했지만 저는 중동 리스크가 의외로 좀 비중이 좀 크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트럼프의 반값 유가에 걸림돌이 되고 반값 유가가 안 되면 물가도 잡을 수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러면 관세 정책 역시도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정철진 평론가님은 중동 리스크를 주목해라. 이게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민정우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당시 유엔 주도 뭐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인 파리 협약 탈퇴했고, 이게 뭐 비슷한 기조 당연히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환경, 인권,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번하고 거의 일관된 기조로 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기후변화를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이 충분한 거죠.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고, 네. 지구가 막 겨울이 추운데, 지구 온난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 기후변화를 부인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보다 더 집중할 명분도 좀 약해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철진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석 연료를 더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값 유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고 어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기후변화가 그냥 단지 기후변화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의 대내적인 경제 정책의 네.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못 바꿀 것 같고요. 일기 때도 어떤 그 기후변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국제기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돈을 가장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지 여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해주고 미국은 홀대를 받는다. 네네. 그렇다면 그런 국제기구에 미국이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탈퇴까지 해야 된다. 그걸 해서 시행을 한 건데 이 기조가 2기 때도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문서들, 그러니까 뭐 헤리티지 미국 보수적인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프로젝트 2025라는 책에 보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1기 행정부의 집필자가 참여했던 그런 관련된 에너지 정책 국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대로 쓰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네. 국제기구 정책은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이제 2기에서도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강화된 기후변화 부인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북 관계 어떻게 될지, 항상 김정은은 자기가 매우 친하다. 그래서 이제 톱다운 방식 정상회담 열릴지 이게 이 부분인데 그때와는 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건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가지고 그걸 또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하려고 그러진 않을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네. 북한이 주구장창 핵 미사일 실험할 때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2017년 말에 핵무력 완성을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최대 관여, 대화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3번을 예. 두 정상이 조우를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만 그게 미국이 완전히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러브콜도 많이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화의 장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정상회담이 재개되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이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뭔가 북핵 협상의 진전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됐는데 그 얘기는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힘들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북핵이 고도화됐으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이 더 높아질 거란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북러 군사협력에 의해 가지고 버텨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갖다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그 공은 다 트럼프한테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어떤 그 비핵화 목표를 좀 모호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그 주고받기 단계적 동시 조치에 의해서 이제 북핵 능력을 좀 줄여가야 되는데 과연 북한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그 워싱턴 정가, 네.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 그다음에 여타 그 동맹 국가들로부터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짊어지고 군축 협상을 트럼프가 정말 할까?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축 협상이 진행될 그 키는 트럼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 모색하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어느 정도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중간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까지 껴안아가지고 군축 협상하면서 그렇게 나간다? 네.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그 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고 정철진 평론가님, 우리가 이제 미국의 IRA라든지 칩스법 이런 거 뚫어야 될 것도 많지만 네. 일단 그런 것들 제가 마지막 질문에 약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지금 질문을 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 무역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 과연 이 두 중요한 우리의 경제 대상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한국의 좌표 어디쯤 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바이든 때 미중이었을 때는 저는 좌표가 상당히 좀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긴 때리는데 제대로 못 때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경우에는 제대로 때릴 수가 있다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걸 보고 있다가 중국을 때리기를 통해서 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이런 거거든요. 친환경 싫어하잖아요. 트럼프가. 네. 극혐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또 예외를 두거든요. 예. 그게 왜냐면 태양광은 중국이 너무 잘해요. 전 세계를 중국 태양광이 다 잡고 있는데 네. 이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태양광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 그럼 그때 남은 태양광이 우리나라하고 독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K태양광은 또 갑자기 거기서 인정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진심으로 중국에 대한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반사효과,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K조선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미국은 그건 트럼프가 먼저 또 얘기도 했어요. 얘기도 한 게 조선이 형편없습니다. 미국 조선은 자신의 함정 고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RO 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조선하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그냥 자기네 조선하다가 끝나고요. 중국이 현재 1등이거든요. 네네. 중국한테 손 내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태클, 한국.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 1, 2년 차에는 엄청 띄워주겠죠. 자기네 용도를 쓰게 여기서. 그리고 3, 4년 차에 활용도가 다 했을 때 어떻게 내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1, 2년 차에 우리를 쓸 때 가가지고 우리도 먹을 거 많이 갖고 오고 네, 협조하고 좀 이런 식의 발상이 필요하다. 전기차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 끝났다. 내연차. 이러는 저는 하면은 트럼프 못 쫓아가요. 왜? 일론 머스크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가 테슬라가 전기차인데 전기차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잘하고 또 목적에 맞는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싹 얼굴 갈아 끼우고 또 전기차 할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네. 여기에 저는 이기에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반사이익도 취하면서 그래도 미국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민정훈 교수님께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끝으로 트럼프 2기 정부 4년 동안 우리 정부, 기업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실리 외교의 시대가 온 거죠. 바이든 때 가치 외교가 부각이 됐다면 이제 실리 외교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역량이 있고 어떤 그런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여타 주요 기술 선진국이라든지 중견국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의 협력을 좀 중대하고 압박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제적 이익, 전략적 이익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혈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상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윈윈 생각하자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가 설 특집으로 마련한 트럼프 2.0 시대 현안과 전망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선 설날 먹거리 얘기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